전문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관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백성문 변호사와 장희영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이후에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 일단 3차 옥중 조사인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연장을 하긴 했어요. 이 안에 뭔가 또 새롭게 밝힐 수 있을까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옥중 조사를 받을 텐데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스탠스를 바꿀 어떠한 징후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어차피 다 부인할 건데 뭐하러 이렇게 조사를 여러 번 하느냐. 근데 저번에 이제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죠. 네. 당연히 이제 옥중 조사를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되고, 또 구치소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밤샘 조사를 못해요. 뭐 길어야 9시 정도에는 끝이 나잖아요. 그 조서 검토까지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하는 태도는 그냥 부인이에요. 그냥 부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되는 증거를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내놓으면, 과거에는 그 안종범 수석이 좀 다소 과장해서 판단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다. 그렇게밖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텐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법적인 소위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 보신 것처럼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도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들의 뇌물 공여 부분을 탁해고 있는데, 지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겠습니다. 면세점 청탁하려고 재단에 출연문 주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오늘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조사 맡으시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미르재단, K스포 재단에 45억을 출연을 했고요. 그거 외에 작년 2016년 3월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한 5월경에 70억 정도를 추가로 이제 K스포 재단에 냈는데 나중에 압수수색 전날 돌려줬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2015년 11월에 잠실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면허 갱신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 탈락을 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70억을 내고 그 이후에 돌려받긴 했지만 작년 말에 특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면세점 면허를 다시 받는 그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부탁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그걸 들어주는 과정에 돈이 출연된 것이 아니냐.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르재단, K스포 재단에 출연한 그룹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SK하고 롯데, 그 다음에 뭐 CJ 정도를 더 들여다볼 텐데 이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 뭐 사면이나 면세점이나 이렇게 관련성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고 K스포 재단, 미르재단에 공동으로 출연하는 거 외에 추가로 뭔가 출연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출연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 SK 같은 경우에도 미르재단, K스포 재단에 낸 거 말고 또 그 더 블루케인가요? 거기에 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서로 깎다가 안 낸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꼭 받고 주고가 아니라 약속만 해도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룹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백과성 부분이 상당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세 그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입증보다는 일단 무언가 다른 그룹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혜택이 대가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은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부분 삼성이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받아냈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명확하다고 특검 판단했지만 롯데하고 SK, 그다음에 CJ는 애매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회장이 일단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진술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앞으로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가 있을 텐데 기업인 특혜는 없었다는 게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박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번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석방 문제라든가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런 식으로 가석방에 대해서도 특혜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뭔가 특혜를 주려고 기업인들에게 뭐 출연을 요청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찰이 뭐 기업인 조사에서 증거를 들이댄다고 해도 좀 부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증거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부인할지까지는 뭐 아직은 미지수지만 지금 시정일관 변하지 않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몰랐다 혹은 무언가가 들이대도 선의를 위해서 한 거였다. 이럴 줄은 몰랐다. 최순실에게 속았다. 이런 이제 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백 변호사가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꾸준히 입장 변화가 없을 거라는 예측은 가능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네. 저희가 차후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소통 문제가 상당히 많은 중점에 불통 문제가 중점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또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글쎄요 득이 되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세 번째 옥중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인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뭐 신여였다, 뭐 그런 얘기도 초반에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각자 지금 이감이 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으면 원래 안 됩니다. 공범은 네. 분리수감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 피의자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치소에서 동선을 제한을 해도 바깥에서 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안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이제 검찰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최순실을 남부구치소로 보낸 건데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 내용도 조금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녀였다 정도였다가 이제 철저히 속았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다면 최순실이 입장 변화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최순실 입장에서 잘못하다가 나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전격적으로 일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순실도 아직도 태블릿 PC가 자기게 아니라고 할 정도니까 네. 아무리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대놔도 나는 모르쇠 전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최순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만 안 되면 내가 살아날 길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게 최순실 재판인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비난도 있었는데 예. 이젠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죠. 그래서 약간 한풀 꺾였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어제 그젠가요? 그 뇌물죄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 봐서는 당분간은 유의미한 태도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안종범 수첩 메모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와대 수석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메모를 적는다면 그건 대통령 아니면 비서실장 메모잖아요. 예. 고 김영한 민정수석 그 수첩에서도 나타나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또 대통령을 표시하는 단어로 동그라미를 치고 비서실장이 발언한 건 그렇게 또 해서 메모를 했는데 근데 저 이제 재단과 관련해 갖고는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수석이 받아 적을 수 있는 메모는 뭐 박 대통령 메모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순실하고도요. 최순실이 다 해먹은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죄를 최순실이 뒤집어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종범 메모 이거 내 얘기 아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박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이 다 같이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을 하면은 부정을 하면은 어떻게 그냥 다 같이 당하던가 다 같이 살아나던가 해야 될 텐데 지금 서로 이제 책임 전가를 시작한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보기에 좀 민망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대제신문입니다. 사실 네. 이제 김기춘 실장이 했던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김기춘 실장이 청문회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왔을 때 저 사람이 내가 한 얘기를 적은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지금 안종범 수석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걸 거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는 좀 다른 게 안종범 수석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들은 걸 적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 전 대통령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대질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대질신문 얘기가 나왔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대질신문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근데 대질신문을 반대하면 거절하면 그건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그냥 모르쇠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법정 네. 가서 정말 큰일 난다. 진짜 실형 선고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지금 일단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변호인단 중에 뭐 사임계를 낼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좀 많다 이런 건데 일단 접견도 유 변호사 혼자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변호인단 내부에 갈등이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만 접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뭐 본인이 서성건 변호사라고 본인이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났죠. 예. 이야기인즉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구속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그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보가 공유가 됐는데 구속 이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혼자 접견을 하고 혼자 조사에도 혼자 입회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서라든지 모든 부분을 혼자 독점하고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한 어떤 문제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이라고 선임계를 낸 사람이 9명인데, 9명이 전부 다 사실은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임계를 내서 변호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재판이 열리게 되면 함께 무엇인가 전략도 짜고 해야 될 텐데,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헌재에서도 각자 대리 이런 각자 변론, 각자 대리 이런 어떤 이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헌재는 그렇다 여러 가지 어떤 전략도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재판 과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각자 변호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형량이 걸려 있고 의뢰인에 그 집중해서 하나의 공통된 전략으로 가야지만 승리할까 말까 하는 이 상황이니까 지금 서성건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네. 지금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통치 스타일 또는 리더십 스타일과 너무도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4년 동안 사실은 비선 실세에게만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국정 운영에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야기했는데 자신의 변호도 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시키고 그 사람이 정보를 틀어잡고 있어서 전혀 제대로 된 그야말로 객관적인 어떤 변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럼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원인과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이 문제가 계속 모순이 계속 중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변호인단이 지금 내분 문제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 지금 또 3년차 미만 또 변호사 구인 강구를 또 냈어요.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유영하 변호사 사무실에 유영하 변호사 혼자 지금 말 그대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 전 대통령 매일 지금 접견 가고 하루 접견 가고 그 다음날 조사 참여하고 그럼 유영하 변호사 사무실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박 전 대통령의 변론과 크게 상관이 없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조사에 참여하는 걸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중 조사를 받는 거에 여러 명 변호사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변호사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접견은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사건을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재벌회장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구치소에 저도 접견을 가보면 굉장히 여러 명의 변호사가 들어와서 같이 전략을 짭니다. 네. 그게 기본이죠. 이렇게 큰 사건은. 유영하 변호사 혼자 13가지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꿰기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제가 감성적인 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리적인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내가 불러준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불러준 것 같은데 이런 사실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부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인을 할 때는 변호인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방식의 부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택하지 않고 있는 건 그게 유영하 변호사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방식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서성 변호사 말한 것처럼 나중에 법정에 가면 이건 다 깨집니다. 다 깨지면 정말 실형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같이 뭔가를 해야 할 텐데 박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럼 다른 변호사들이 사실 버티기가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의 결과도 봤을 때 변호인단이 뭔가 좀 대리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인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를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유 변호사가 사실 2007년 대선 경선 때 법률지원단장 하면서 너무 이제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이런 사람만 계속 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키는 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고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데 이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새로 변호사를 검찰 고위직 출신, 최소한 뭐 지검장 이상 경험한 사람들을 좀 구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하려면 무료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있으면요, 무료 봉사를 하면 또 어떤 자리로 본인이 뭐 청구될 수도 있으니까 예. 좀 싸게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그 경제적 대우를 해야 되는데 뭐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새로운 변호사 구하는 거는 뭐 그런 얘기들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법조계에서 일부에서 도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뭐 조서만 끝나면은 몇 시간씩 지금 그 조서를 들여다보고 다시 꼼꼼히 점검을 하잖아요. 그 태도는 뭐냐면 내가 재판에서 꼭 이기겠다. 그리고 내가 검찰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론을 제기하겠다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유영하 변호사만 이렇게 독점하면서 하는 상황을 보면 그것도 정반대예요.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의 어떤 뭐 법리 다툼으로 형량을 줄이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사면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 내지는 내 지지자들에게 사실 하나의 잔다르크처럼 내가 박해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계속 가져가서 형량의 어떤 구애받지 않고 형량을 받으면 어차피 지금 전례에 비춰봐서 전직 대통령들은 1년 몇 개월, 17년형을 받았죠. 아마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무기였어요. 대법 마지막 판결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도 형을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례 비춰서 나는 사면될 거야. 이렇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조서를 꼼꼼히 몇 시간씩 7시간씩, 8시간씩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거죠, 태도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도 불통 여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철벽 방어 깨질까 관심인데 일단 다음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